1929년 전 세계가 대공황이라는 지옥 같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딱 한 나라만 웃고 있었어요. 미국? 아니요. 영국? 아니요. 바로 소련이었어요. 실제로 소련은요, 불과 40년 만에 후진 농업국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세계 최초로 사람을 우주에 보냈어요. 나치 독일도 때려잡았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던 소련이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그것도 70년밖에 안 됐는데요. 엄청 빠르게 붕괴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요, 소련 경제의 탄생부터 그 충격적인 몰락까지 제가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소련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놀랍게도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네, 중세시대요. 그게 소련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련 경제 실패의 씨앗이 여기서 뿌려졌어요. 중세 유럽은요, 봉건제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모든 땅을 소유하는 거죠. 왕은 땅을 영주들한테 나눠주고 영주들은 그 대가로 군대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농노라고 불리는 농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땅에 묶인 노예나 다름없었죠. 세금도 엄청 내야 하고 무급 노동도 해야 하고 영주 허락 없이는 이사도 못 갔어요. 이런 시스템을 경제학에서는요, 착취적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소수만 이득 보는 구조죠. 그런데요, 1346년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50%요? 상상이 되세요? 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졌다고 해요. 근데 이 비극이요, 역설적으로 하층민들에게는 기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요, 일할 사람이 확 줄어드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뛰어올랐어요. 영주들이 서로 농민들을 뺏어가려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영지로 오면 세금 깎아줄게. 우리는 무급 노동 없앨게.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도 생기고 돈도 조금 모으게 됐죠. 1381년에는 영국에서 농민 반란이 터졌어요. 수천 명이 런던을 점령했거든요. 반란은 진압됐지만요, 이후로 영주들이 농민 착취를 쉽게 못하게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층민도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조금 생기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죠. 이 변화가 수백 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요, 결국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어요. 특허권이 생기고 아이디어로 돈 벌 수 있게 되니까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서유럽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동유럽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같은 흑사병이 왔는데도요, 동유럽 영주들은 농민들을 더 세게 조였어요. 왜냐하면요, 동유럽 농민들은 마을이 작고 흩어져 있어서 조직력이 약했거든요. 반면 영주들은 더 큰 땅과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란 바로 진압됐죠. 서유럽에서는 농민 반란이 성공하거나 협상이 됐는데 동유럽에서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은 점점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로 갔고 동유럽은 오히려 더 착취적이 됐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요. 이 격차가 수백 년간 점점 벌어졌다는 거예요. 18세기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터졌을 때 러시아는 아직도 중세였어요. 1850년대 러시아는요, 지구 면적의 1/7을 차지했는데도 경제는 형편없이 작았어요. 왜냐하면요, 아직도 봉건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농노제가 살아있었어요. 차르라는 황제가 완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귀족들이 전통 산업을 독점했어요. 황제와 귀족들은요, 산업혁명을 두려워했어요. 왜냐고요?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요,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권력에 도전할 테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부러 산업화를 막았어요. 경제 성장을 억제한 거예요. 결과는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는 계속 뒤처졌어요. 1861년에 농노제가 드디어 폐지됐는데요, 실제로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자유도 별로 없었어요. 이름만 바뀐 거였죠. 더 웃긴 게요, 1853년까지 러시아 전체에 철도가 딱 하나였어요. 서유럽은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데요, 러시아는 딸랑 하나요. 크림 전쟁에서 지고 나서야 철도 없으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1914년이 되면요, 러시안 사회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수백 년간 쌓인 분노가 있었거든요. 무능한 차르 니콜라스 2세, 1905년 일본한테 충격적인 패배, 계속된 반란과 시위들, 그리고 1914년 8월 독일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해요. 1917년이 되면요, 러시아는 독일한테 지고 있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고요. 차르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군대 지휘하겠다고 전선에 나가버린 거예요. 독일인 아내한테 나라를 맡기고요. 수도에서 시위가 터지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레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레닌은 볼셰비키라는 공산주의 정당의 수장이었어요. 독일이 몰래 러시아에 들여보낸 거예요. 독일은 러시아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요, 그게 대성공했어요. 결국 차르 니콜라스 2세가 퇴위하게 돼요.
300년 왕조가 끝난 거예요. 그 후 러시아는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레닌의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레닌의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기반해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생산수단을 장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유재산 없애고 모두가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듣기엔 좋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 큰 문제예요. 서유럽 혁명들은요, 다양한 계층이 연합해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농민, 상인, 군인, 지식인 여러 그룹이 힘을 합쳐서 낡은 체제를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넓은 연합이 형성되면요, 한 그룹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서로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볼셰비키는요, 소수의 과격파 집단이었어요. 넓은 연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독재자가 되는 걸요. 바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볼셰비키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엘리트 계급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당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폭력으로 이상을 강요했죠. 1918년 내전 중에요. 전시공산주의라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가 통제했어요. 붉은 군대에 무기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요. 농민들한테서 식량을 몰수했어요. 모든 산업은 군수품 생산에 투입됐고요. 경제는 완전히 전쟁 모드였어요. 1921년이 되니까요. 농업 생산량이 폭락했어요. 농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제 정책 NEP라는 걸 도입하게 돼요. 농업과 소규모 사업을 다시 민간에 돌려준 거예요. 이때부터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 붕괴 상태에서 다시 일어선 거죠. 그러다 1924년에 레닌이 뇌졸중으로 사망해요. 그리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아요. 1928년 스탈린이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본격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소련 경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기본 구조가요. 완전 중앙 통제였어요. 모든 게 위에서 결정됐어요. 모든 공장, 모든 농장, 모든 가게의 모든 가격 다 정부가 정했어요. 스탈린과 정치국이 큰 방향을 정하면요. 정부 기관들이 세부 계획을 짰어요. 공장 관리자들이랑 농장 관리자들이랑 협상해서 5년치 생산 목표를 법으로 정했어요. 스탈린의 첫 번째 목표는요. 중공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였어요. 철강, 군수품 같은 것들이요. 왜냐하면요. 스탈린은 또 전쟁이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공업화가 급했던 거예요. 1931년에 스탈린이 소름 돋는 연설을 했어요. 정말 예언적인 연설이었어요. 우리는 선진국보다 수십 년, 100년 뒤처져 있다. 10년 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도요. 정확히 10년 뒤인 1941년에 독일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을 시작해요. 이 급속한 산업화를 어떻게 했냐고요? 농업을 희생시킨 거예요. 당시 소련 인구의 85%가 농촌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물렸어요. 식량과 노동력을 도시의 공장으로 쓸어보냈어요. 이게 집단화 정책이에요. 흩어져 있던 작은 농가들을 강제로 합쳐서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으로 만들었어요. 수천 명의 농민들이 함께 일하게 됐는데요. 생산물은 다 국가가 가져갔어요. 이 과정에서요. 대략 1200만 명이 죽었어요. 숫자가 실감이 안 되시죠? 생산된 식량 대부분이 도시로 옮겨졌기 때문에요. 농촌은 그야말로 기아지옥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심했는데요. 이걸 홀로도모르라고 불러요. 대기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중공업은 성장했어요. 목표는 달성한 거죠. 1928년부터 1940년까지요. 소련 경제가 연평균 5.8%씩 성장해 서방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요. 그래서 서방 경제학자들이 역시 공산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 성장에는 엄청난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 보였던 구조적 문제들이요. 첫 번째 문제요.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일할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소련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이 똑같았어요. 야, 내가 왜 피 터지게 일해? 대충 해도 월급 똑같은데? 이런 마인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돈을 더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살 물건이 없었거든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었어요. 소련 경제는 위에서 다 정했기 때문에요. 물가를 일부러 낮게 고정시켰어요. 국민들 기분 좋으라고요. 근데 가격이랑 생산량이 연동이 안 되잖아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항상 부족했어요. 매장에 가면 늘 품절이었죠. 게다가 중공업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소비자의 생산은 뒷전이었어요. 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적었어요. 결국 돈을 더 벌어도요. 쓸 데가 없으니까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집단화된 농장에서도 똑같았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어차피 다 가져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농민들도 대충대충 일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계속 낮았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요. 정보의 한계예요. 이게 진짜 치명적이었어요. 경제의 모든 걸 중앙에서 계획하려면요,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해요. 어느 공장에서 뭐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서 수요가 얼마인지 다 파악해야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수백만 개의 공장과 농장, 수억 명의 국민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효율이 만연했어요. 필요 없는데 물자가 쌓이고 필요한 데는 부족하고. 세 번째 문제요. 공장 관리자들의 행태예요.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요, 정부 관료들이 공장 관리자들하고 협상을 해요. 너희 공장에서 원료 얼마 주면 제품 얼마 만들래?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공장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표 못 채우면 처벌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원료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고 목표는 최대한 낮게 잡으려고 했어요. 효율?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낭비가 엄청났어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목표 넘기면 보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많이 안 넘겼어요. 왜냐고요? 올해 목표를 많이 넘기면 내년 목표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만 넘긴 거예요. 목표가 아예 불가능하면요, 그냥 최소한만 생산했어요. 어차피 못 채울 거 뭐 하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생산량 데이터가요, 목표 바로 위 아니면 훨씬 밑이었어요. 중간이 거의 없었어요. 네 번째 문제요. 과잉 고용이에요. 공장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공장 관리자들이요,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했거든요. 공급망이 불안정하니까요, 물자가 안 들어오면 놀아야 하는데요, 물자 들어오면 미친 듯이 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노는 사람이 많아도 몰아칠 때를 대비해서 인력을 잔뜩 보유해둔 거예요. 게다가 소련에서는요, 일자리가 법적으로 보장됐어요. 해고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미국 공장 대비 소련 공장의 인력이 거의 2배나 됐대요. 실업률 0% 가요. 좋은 게 아니라 비효율의 증거였던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요. 새 장비 도입 거부예요. 이것도 웃겨요. 더 좋은 기계가 들어와도요, 공장 관리자들이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고요? 기계 바꾸면요, 직원들 재교육 시켜야 하고 생산 라인도 다시 짜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올해 목표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보너스도 날아가고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오르겠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낡은 장비 그대로 쓴 거예요. 여섯 번째 문제요. 혁신의 부재예요. 이게 제일 치명적이었어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새로운 발명을 하면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죠. 근데 소련에서는요, 혁신해봤자 돈을 못 벌어요. 월급은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이상하게 튀면요, 당에서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안전했죠. 그래서 소련은요, 기술 혁신을 수입에 의존했어요. 서방에서 첨단 기기를 사온 거예요. 심지어 통째로 공장을 수입했어요. 피아트한테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고 계약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소련이 서방에 의존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다행히 소련에는 엄청난 천연 자원이 있었어요. 특히 석유요. 1970년대에 석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을 때요, 소련은 석유 팔아서 버텼어요. 기술 수입 비용이랑 식량 수입 비용을 석유 수출로 메운 거예요. 네, 농업도 문제였거든요. 집단화 이후로 농업 생산성이 계속 낮아서 식량을 수입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서부 러시아 유전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유 가격도 다시 내려갔어요. 수입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 시점에서요, 그 마법 같은 성장 공식도 멈춰버렸어요. 초반에 소련이 빠르게 성장한 비결 있잖아요. 투입량을 미친 듯이 늘린 거요. 비효율적인 농촌 인력을 효율적인 공업으로 이동시키고 공장 많이 짓고 원료 많이 투입하고. 근데 1960년대쯤 되니까요, 더 이상 옮길 농촌 인력이 없어진 거예요. 다 이미 공업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이 안 됐잖아요. 성장률이 2%로 떨어졌어요. 서방 선진국보다 낮아진 거예요.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성장한 것도요, 군사 부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죠. 시민들은요, 성장이 느려지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없어도 생활이 나아지니까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도 안 나아지잖아요. 거대하고 무거운 정치 시스템은요, 경제 침체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어요. 근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요. 소련 경제 붕괴의 씨앗은요, 사실 소련 건국전에 뿌려졌어요. 서유럽이랑 달랐던 동유럽의 역사를 기억하시죠? 넓은 연합이 아니라 소수 과격파가 혁명을 했잖아요. 볼셰비키는요, 서유럽 혁명처럼 넓은 연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견제할 세력이 없었고 자기들이 새로운 독재자가 됐죠. 착취적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러시아 제국의 엘리트들이 산업혁명을 막았듯이요. 공산당 엘리트들도 변화를 막았어요. 1960년대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했을 때요, 정부가 그걸 허용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러면요,
권력을 나눠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줘야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부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정치에 도전할 거고 결국 공산당 권력이 약해지겠죠. 공산당 엘리트들은요, 자기 권력과 부를 지키려고 변화를 막은 거예요. 심지어 변화를 허용하면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굳어버린 거예요. 바꿀 수가 없었어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진짜 민주적 개혁을 시작했을 때는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였어요. 경제 불안정으로 시스템이 갈라지고 있었고요. 정치 권력을 조금만 놓았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어요.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자, 이제 전개해 볼게요. 소련 경제가 왜 실패했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으니까 아무도 열심히 안 했죠. 둘째, 정보의 한계요. 경제 전체를 계획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셋째, 혁신이 없었어요. 발명해봤자 이득이 없으니까 아무도 혁신 안 했죠. 넷째, 정치적 경직성이요. 엘리트들이 변화를 막았어요. 자기 권력 지키려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착취적 시스템은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해요. 초반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투입량 늘리면 되니까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지속적인 성장은요, 혁신에서 나와요. 근데 착취적 시스템은 혁신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거든요. 생각할 자유, 도전할 자유, 실패할 자유. 권력이 집중되면요, 그 자유가 사라져요. 변화가 두려워지고 리스크를 기피하게 되죠. 결국 소련의 이야기는요, 자기 권력만 지키려는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있어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요,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게 돼요. 현 상태를 유지해야 유리하니까요. 근데 경제는요, 계속 변해야 살아남아요. 혁신하고 적응하고 성장해야 하죠. 이 둘이 충돌하면요, 결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권력 구조가 바뀌게 돼요. 소련은 경제가 무너졌고 권력 구조도 무너졌어요. 둘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든요, 변화에 적응 못하면 망한다는 걸요. 소련의 빠른 초기 성장은요, 자원을 마구 투입해서 가능했어요. 시스템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스템이요,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혁신을 막아버렸거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요, 생산성 향상에서 나와요. 그리고 생산성은 혁신에서 나오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고요. 자유는 권력 분산에서 나와요. 소련은 이 고리가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경제 뉴스를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급성장하고 있다면요, 그게 진짜 혁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자원 투입 때문인지요. 자원 투입 성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멈춰요. 중국이 지금 그 고비에 있어요. 수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속도가 줄고 있거든요. 중국이 소련처럼 될지 아니면 적응해서 살아남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전개해 볼게요. 소련 경제는 왜 붕괴했을까요? 착취적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변화를 막았거든요. 초반엔 빠르게 성장했지만요, 혁신 없이는 지속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혁신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했고요. 결국 자기 권력만 지키려던 엘리트들의 선택이요,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요, 비슷한 패턴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